우리가 이렇게 흔히 심장마비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허혈성 심장 손상으로 인해서 심장이 펌핑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이 상황,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심장과 관련된 강의를 3번째 벌써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망 원인으로도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고, 그냥 전체 사망 원인으로도, 그리고 특히 40, 50대 돌연사 이런 경우는 거의 제1의 원인이다시피 하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치명적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병태생리학, 그러니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병이 아니라 액시던트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이라는 오간에 국한해서, 심장이라는 오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스케미아 리퍼퓨전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점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은 근본적인 이런 패소피지올로지는 심장뿐만 아니라 어떤 오간에서 일어나더라도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히는, 그러니까 주로는 아세로마에 의해서 막히는 거죠. 그건 알죠, 상식적으로. 동맥경화를 우리가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고, 동맥경화 때 생기는 혈관 안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는 이거를 아세로마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 아세로마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혈관 안에 생기는 덩어리, 이게 하여튼 주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이퍼텐션도 이거를 일으키는 중요한 리스크 팩터고, 당뇨 같은 것도 리스크 팩터고, 성인병이라는 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생겨서 보통은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혈관을 막으면, 심장에서 큰 혈관을 막아버리면 사실상 즉사 하는 거죠. 심장이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이 제대로 컨트랙션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을 뿜어낼 수 없으니까 전신적으로 이제 퍼퓨전이 안 되고,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죠. 의식도 없어지고 다. 그런 거고, 그게 사실은 꼭 그런 아세로마 같은 메스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심장에 좀 국한해서 그런 얘기를 일단 해보기로 합시다. 이런 허혈, 이스케미아라는 것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일단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아는 거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죠. 안자이나 팩토리스. 그래서 당장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가슴이 아파, 이런, 그러니까 협심증이라는 게 이제 이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심장의 어느 리전에 퍼퓨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이스케미아 상태가 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들에는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각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특히 페인에 대한 감각은 대부분의 오간에 있습니다. 느껴지죠, 우리가. 대신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제일 흔하게 경험하는 거는 배 아픈 거죠. 뛰면 배 아픈 거. 밥 먹고 뛰면 배 아프잖아요. 왜?
밥 먹고 뛰면 배 아픈 이유가 원래 밥을 먹으면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장에서 소장, 뭐 위부터 시작해서 소장, 대장, 여기 소장, 주로 소장이죠. 여기서 막 음식을 다이제스션하고 이거를 이제 뉴트리언트를 흡수하고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놀고 있던 이 인테스틴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인테스틴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확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에너지에 대한 디맨드가 많아지니까 퍼퓨전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뛰면 이제 머슬과 인테스틴이 블러드 플로우를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머슬로 뺏기잖아요. 블러드 플로우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운동하면 그 특정한 머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한 10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인테스틴에서는 지금 퍼퓨전에 대한 디맨드가 커진 상황인데 뛰는 바람에 아무리 카디악 아웃풋이 막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저쪽으로 플로우가 막 흘러가니까 상대적으로 퍼퓨전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이게 일종의 이스케미아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케미아라는 게 그러니까 꼭 혈관이 막혀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퍼퓨전에 대한 디맨드에 비해서 실제 서플라이가 부족할 때 그거를 이스케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되면 물론 완전히 퍼퓨전이 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퍼퓨전이 0이 되는 상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퍼퓨전에 비해서 뭐 90%가 감소한다던가 50%가 감소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배가 아픈 것처럼 그때 배가 아픈 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퍼퓨전이 부족한 거가 페인 센세이션을 유발하는 거예요. 심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장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에너지 디맨드에 비해서 에너지 서플라이가 그러니까 퍼퓨전의 디맨드에 비해서 퍼퓨전의 서플라이가 부족하면 페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케미아를 우리가 자각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에너지 디맨드, 퍼퓨전의 디맨드가 이렇게 높아질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막 뛴다거나 예를 들어서 뭘 엄청 많이 먹었다거나 멘탈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심장의 에너지 디맨드가 많아지는데 퍼퓨전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페인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쉬면 그러면 이제 퍼퓨전의 디맨드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이 생겼다가 쉬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멘탈 스트레스 같은 거에 의해서 강하게 이제 스티뮬레이션이 되면 디맨드가 많아질 수 있는데 멘탈 스트레스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지금 내가 심장에 에너지 디맨드, 그러니까 퍼퓨전의 디맨드가 지금 충분히 이렇게 서플라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이스케미아를 느껴. 그러니까 나는 퍼퓨전에 대한 디맨드를 낮춰야 돼. 멘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최소화가 안 되죠. 내 멘탈 스트레스를 없애야겠어. 안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서 억지로 심장의 이 워크로드를 낮춰요. 예를 들어서 혈압만 떨어뜨려도 워크로드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실제로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약, 그 뭔지 알아요? 그 약? 니트로글리세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보통 써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약을 입에 넣고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전에 얘기했던 심장의 로드를 낮춰주거든요. 혈관을 이완시켜서. 그러면 심장의 퍼퓨전 디맨드가 낮아져서 페인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휴식을 시키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그 약을 항상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 걸고 다녀요. 위급한 상황에 뭐 갑자기 이걸 꺼내서 입에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쉬어서 또는 이런 약으로 에너지 디맨드를 낮춰도 그 이스케미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즉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거나 뭐 카디악 아웃풋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스케미아가 진정되지 않고 이스케미아 상황이 계속되죠. 그럼 이스케미아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폐익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케미아 때문에 세포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 막혀 죽는 거야, 세포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오카디알 인파크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폐인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니까 뭐 실신한다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면 아주 운이 좋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분의 경우에도 하필이면 이 아산병원 응급실 5분 거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쓰러졌다고 만약에 가정해보면 그냥 누군가 들쳐업고 응급실에 가면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세로마 같은 거에 의한 건데 이거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해서 아니면 약으로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않았다면 이스케믹 데미지로 인해서 퍼머넌틀리 셀이 이제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살아나는 거야. 진짜 살아나는 거야. 소생한 거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퍼퓨전이 제대로 안 되던 거가 이제 퍼퓨전이 정상으로 재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없이 이게 우리가 이아트로제닉하다고 하는데 의학적인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스케미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오픈 핫 서저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우리 가끔 듣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맨날 나오는 걔 누구니 흉부외과 빅순이랑 사귀는 애. 걔 흉부외과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흉부외과에서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밸브를 뭐 인공 밸브를 넣는다던가 뭐 수술을 한다. 그럼 이게 심장이 팍팍 거기 드라마에 막 나오잖아요. 팍팍 뛰는 심장 막 만져보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 팍팍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는 로봇가 와도 수술을 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칼 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심장을 세웁니다. 심장을 세워요. 심장이 딱 서 있는 상태야.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심장이 그냥 딱 서 있고 퍼퓨전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퍼퓨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심장이 안 서. 그래서 이거를 전기적으로는 하이 포타슘 솔루션을 써서 전기적인 액션 포텐셜이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퍼퓨전을 스탑시켜요. 그러면서 블러드는 원래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심장에 나와서 전신에 퍼졌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로 들어갔다가 기계에서 전신으로 퍼져서 다시 기계로 들어오게 그 카디오 펄모너리 바이패스라는 걸 합니다. 카디오 펄모너리 바이패스. 블러드가 원래는 전신에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난번에 만나 얘기했듯이 폐로 간 다음에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전신으로 가는 거. 전신에서 돌아와서 우심장으로 와서 폐로 간 다음에 좌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신에서 들어오는 블러드를 바이패스해서 기계를 돌린 다음에 기계에서 옥시제네이션 해야죠 물론. 예, 렁에서 옥시제네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서 옥시제네이션 해서 다시 에오타로 집어가는 거죠. 그럼 전신으로 기계가 펌핑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카디오 펄모너리 바이패스라고 하고 오픈할 서저리를 할 때는 이런 카디오 펄모너리 바이패스를 합니다. 그동안 심장은 완전히 서 있어요. 그리고 퍼퓨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또 흔히 나오는 드라마에 카디악 트랜스플란테이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 어디 다른 병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 뇌사자 심장을. 그럼 이렇게 꺼내주면
말이 표현이 좀 격합니다. 꺼내주면 이게 아이스박스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콜드 템퍼러처로 유지하는 거죠. 제일 잘 프리저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고 가죠.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 뭐 응급실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죠. 이렇게. 가는 동안 이게 뭐 몇 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동안은 심장이 이스케미아 상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처치와 관련해서 이스케미아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스케미아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스케미 인저리로부터 가장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셀비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실은 있어 왔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인비보 모델, 인비트로 모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비보 모델 같으면 수술적으로 동물 마취시킨 상태에서 이 심장을 노출시킨 다음에 혈관을 찾아요. 심장 안에 이제 큰 혈관들, 심장 자체 블러드 플로우를 보내는 큰 혈관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막는 거죠. 막으면 이스케미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리저널하게. 때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오픈하 서저리 상태와 비슷하게 카디오펄모네리 바이패스를 한 상태에서 이스케미아를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또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를 연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래에는 워낙에 이제 이런 인비보 모델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인비트로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심장만 끄집어내서 심장을 일종의 오간 컬처 같은 거죠. 오간 단위에서 그냥 엑스비보로 프리저브하는 방식. 이게 가능해요, 심장은. 사실상 심장 말고 모든 오간이 가능한데 적어도 단기간 동안. 특히 심장은 이런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오간 단위로 엑스비보 모델을 가지고 이스케미아를 만들어서 패소피지올로지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은 셀컬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제일 하기 쉽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메소돌로지를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세포를 갖고 이제 이런 이스케미아나 리포퓨전 이런 상황을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셀컬처라는 것은 퍼퓨전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스케미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스케미아라고 부르지 않고 시뮬레이티드 이스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비보 이스케미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컬처 조건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얘기할 여러 가지 그 이스케미아 때 나타나는 상황들을 셀 컬처 상황에서 미믹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퍼퓨전 모델은 이런 건데 뭐 자세한 설명은 말게요. 한번 이게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의견 이렇게 와서 대면 강의하는 또 맛이 이런 거지. 그래, 혈관이 막혔다 쳐. 완전히 막혔건 부분적으로 막혔건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그 혈관에 의해서 퍼퓨전을 받는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나쁜 변화가 일어나겠죠. 정상적으로 퍼퓨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당연히 나쁘지. 그래서 뭐 결국은 언젠간 죽게 되지. 근데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봤을 때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이스케미아, 우리말로 허혈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퍼퓨전이 안 된다는 뜻이죠. 블러드가 원래 이제 카필러리로 막 흘러 지나가고 거기서 물질 교환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야? 한 개씩 얘기해 봐. 당신들도 한 개씩 얘기해 보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개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산소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옥시젠 텐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옥시젠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옥시전 농도는 금방 떨어져요. 이게 금방 떨어집니다, 진짜. 원래 정상적으로 퍼퓨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맥혈의 산소 분압과 정맥혈의 산소 분압을 비교해 보면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 동맥혈을 통해서 타고 가는 산소가 진짜 거의 대부분 조직에서 익스트랙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퓨전이 막히면 거의 없는 상태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산소가 없다. 그럼 산소가 없으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뭐야? 산소가 없으면 아니 이거는 중학생도 아는 거잖아. 얘기를 해보라고.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니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가 왜 필요해? 진짜 모르는 건 아니지. 그래. 쑥스러워서 얘기 못하는 걸로. 쑥스러울 일이야 이게? 예. 원래 정상적으로 산소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하기 위한 거죠. 거기에 옥시젠이 들어가잖아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란 무엇이냐 하면 옥시젠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컨섭션이 되는 과정에서 ADP가 AT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TP라는 건 우리 세포가 당장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캐쉬 같은 거고, 그러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시젠인 거죠. 옥시젠만 있다고 물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연료가 필요한 거죠. 연료도 있고 이제 옥시젠도 있어야 연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연료. 그래서 그런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산소는 뭐가 돼요? 응? 그렇죠. 물이 되죠, 그냥. 산소가 환원돼요.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들어가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일으키고 물이 돼서 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ATP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산소가 없으면 ATP를 못 만드나? 응? 산소가 없으면 ATP를 만드는 과정에 지장이 생기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말고 ATP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ATP가 디플리션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산소 없이 어떻게 ATP를 만들어? 지금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면 안 되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ATP를 만들어요? 고민하는 거야? 이게 그 온라인 강의의 병폐입니다. 강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몰라. 물론 뭐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전에 메타볼리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서브스트레이트를 막 비축한다거나 이럴 때 이게 이제 유사시에 이걸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건데, 그때 글라이코젠을 1차적으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먼저 꺼내 먹는 비축된 에너지 원이 글라이코젠인데, 그거는 이스케미아, 그러니까 하이폭시아 상황, 산소가 없을 때도 쓸 수 있는 연료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이게 최종적으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져서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NADH 형태로 마이토콘드리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돼가지고 ATP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글루코스 한 분자가 쪼개져서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락틱 애시드 두 개로 딱 쪼개지면 이 과정에서 ATP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죠. 네. 그 얘기 안 했나? 유산균 발효, 락틱 애시드 퍼멘테이션, 락토바실러스, 네. 락토바실러스한테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주면 얘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걔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락틱 애시드를 만들어요. 락틱 애시드가 유산, 락토바실러스가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는 메타볼리즘이 바로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스 같은 거가 락틱 애시드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얘는 에너지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 메타볼리즘을 우리 세포들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메타볼리즘을 하면 산소 없이도 AT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네어로빅 엑서사이즈가 있는 거죠. 어네어로빅 엑서사이즈는 어떤 거야? 산소 안 쓰고 하는 운동. 무거운 아령 같은 거 들 때 산소 안 쓰고 해요. 그 100m 스프린터들이 그 우사인 볼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100m 뛸 때 숨 안 쉬어요. 네. 산소를 안 써. 그냥 폭발적으로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만으로 100m, 뭐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걔네들 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거에 연연했나? 예, 그래서 그거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한참 지났네. 예, 산소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하이폭시아라고 부르죠. 옥시젠 텐션이 떨어진다. 하이폭시아.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케미아와 하이폭시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 개념을 동일한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지. 하이폭시아가 되지. 그 말은 맞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하이폭시아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혈관이 안 막혀 있어도 하이폭시아가 될 수 있죠. 숨 안 쉬면, 숨 못 쉬면. 그러면 아무리 블러드가 돈다 그래도 블러드 안에 산소가 없으니까 하이폭시아죠. 네.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이스케미아가 되면 하이폭시아가 되는 건 맞지만 이스케미아가 아닌 상황에서도 하이폭시아는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은 다른데 어쨌든 이스케미아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산소의 텐션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이폭시아 상황이 된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못한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ATP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거는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혹시 가능하다면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해서 ATP를 만들려고 하게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이라고 내가 얘기한 이유가 이게 가능하려면 글루코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글루코스 또는 그런 거에 아날로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글루코스도 궁극적으로는 퍼퓨전을 통해서 서플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퓨전이 막히면 글루코스 서플라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오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도 못하는 건가? 오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도 못할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글라이코젠을 갖고 있다고. 글라이코젠을 그럴 때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심장의 매스의 한 1% 정도가 글라이코젠. 물론 이 글라이코젠 레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거 하나에 집착했네. 자, 혈관이 막힌다. 그래서 이제 옥시전의 서플라이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 하나랑 이거 한 개 얘기한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채팅창에 또 얘기해 준 거,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못 나간다. 굉장히 합리적인 발상이죠. 이 블러드 퍼퓨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끔 듣는 얘기가 있죠. 이게 우리 몸에서 상수도의 역할과 하수도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물질들을 서플라이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 역할, 하수도 역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상수도를 통해서 산소 같은 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보다 안 될 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통해서 웨이스트 프로덕트가 제거돼야 되는 것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예, 합리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신년이 학생. 기왕에 이렇게 된 김에 천천히 하자.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못 나간다. 합리적인 발상이고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지 일종의. 틀린 부분이 어딜까?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못 나간다. 그래서 틀린 부분. 뭘까? 이스케미아가 되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물질들이 못 나간다. 틀린 부분이 뭘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 못 나가진 않아? 처리 장소에 공간이 되지 않는. 그렇지. 배출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몸 밖으로가 틀린 거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 조직으로부터 드레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 밖으로가 아니고 그 조직 이스케믹 에리아 밖으로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는 심장 말고 딴 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심장에만 이스케미아가 있다면 몸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심장에서 그 얘기한 대로 배출되어야 할 장소로 못 가는 거죠. 그럼 그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일 크게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 정확하게 뭔가가 서플라이 되어야 할 것, 상수를 통해서 가야 될 게 안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다. 그 다음에 나가야 할 것이 못 나간다. 조직에서. 나가야 할 게 뭐예요? CO2. CO2. 예. 그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또 뭐 있을까? 정상적으로 어떤 세포가 메타볼리즘을 하고 하여튼 살아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메타볼리즘들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서플라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최소한 산소랑 글루코스만 들어가면 그러면 일단 생존은 단시간은 가능하겠죠. 산소가 들어가고 글루코스가 들어가면 얘기한 것처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죠. 물도 일종의 웨이스트 프로덕트예요.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물론 독성을 가진 물질은 아니지만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되죠. 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 붓죠. 예, 세포가 붓든 아니면 조직이 붓든 볼륨이 커지겠죠. 우리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죠? 그 물도 만약에 많이 쌓이면 배출돼야 될 게 잘 안 되고 많이 쌓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CO2. 근데 CO2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금방 산소가 디플리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글루코스와 산소를 이용해서 메타볼리즘을 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건데 산소가 금방 디플리션이 되고 나면 그때 글루코스를 쓸 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죠.
뭐가 생겨요? 락틱 애시드. 락테이트라고 하면 약간 틀린 표현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락테이트와 프로톤이 생겨요. 이거를 알까?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또 걱정이네. 락테이트와 락틱 애시드는 어떻게 다르지? 근데 이게 뭐 아세테이트와 아세틱 애시드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온화가 되느냐 아니냐인 거지. 그래서 락테이트는 N아이온이죠. 그러니까 락틱 애시드가 락테이트와 프로톤으로 이오나이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락틱 애시드 상태는 프로톤이 붙어 있는 몰레큘이고, 락테이트는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거, 뭐 어려운 말로 컨주게이트 베이스 이렇게 부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물질은 다른 물질이에요. 예. 이거는 차지가 없고, 락틱 애시드는 락테이트는 N아이온이고 프로톤이 없는 상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상태. 락틱 애시드가 생기는 거예요? 락테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락틱 애시드가 생기는 겁니다. 글루코스로부터. 예, 분자식이 그래요. 근데 이 락틱 애시드가 락틱 애시드 상태로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락틱 애시드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락테이트와 프로톤으로 이오나이즈 될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거는 그 인바이런먼트의 pH와 이 물질의 pKa 밸류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렵네. 그래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가 저게 뭐지 싶으면 생화학책에 핸더슨 하셀바크 이퀘이션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3염기 균형, 애시드 베이스, 버퍼, 이거에 관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 생소하면 이건 꼭 생화학책을 다시 찾아보고 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지나가세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 돼요. 다음에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공부할 게 그러지 마세요. 이거 모르면 바보야. 예. 그래서 CO2와 물이 생기는 것은 처음에 잠깐 동안 아직 옥시젠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얘기고, 옥시젠이 디플리션 되고 나면 어네오로빅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니까 락틱 애시드가 생기는 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포 내 환경에서는 락테이트와 프로톤으로 해리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락테이트와 프로톤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락테이트와 프로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펙트 오브 이스케미아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 것과 워시아웃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옥시젠과 글루코스 같은 거일 텐데, 이제 옥시젠은 금방 디플리션이 된 데 비해서 글루코스 같은 거는 이제 세포가 갖고 있는 글라이코젠 스토리지가 있으니까 금방 디플리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분 내지 어쩌면 몇십 분 정도까지도 글라이코젠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옥시젠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TP 같은 하이 에너지 포스포이트, 그러니까 에너지 원 이런 게 고갈되면 이게 ATP라고 그냥 쓰면 좋은데 이렇게 흔히들 쓰는 이유가 ATP 말고 또 이런 그 포스포릴 그룹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거라 지금.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통칭해서 하이 에너지 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심장이 원래 일렉트리컬 펑션, 이제 막
그 소듐, 칼슘 이런 거 막 펌핑 해내고 액션 포텐셜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일어나죠. 소듐 펌프 잘 안 돌고 ATP가 있어야 돌 거 아니야. 칼슘 펌프 같은 것도 잘 안 돌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그레디언트가 이제 망가질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컨트랙션을 할 때도 액틴 마이오신 인터랙션 할 때 ATP 써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하트 아이솔레이티드 하트를 딱 보면서 이렇게 혈관을 완전히 차단하면 이렇게 컨트랙션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10초에서 20초? 그러면 완전히 서요. 1, 20초 정도 완전히 서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메카니컬 펑션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메카니컬 펑션이 완전히 선다고 해서 이게 일렉트리컬 펑션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심장은 딱 서 있는데 EKG 찍어보면 나와. 액션 포텐셜은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컨트랙션이 먼저 없어지고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조금 더 있다가 없어져요. 이건 한참 가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 눈에는 심장은 서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생화학적으로 보면 이런 리피드 메타볼라이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패티 아실, 카르니틴, 패티 아실, 코에 이런 거 막 세포 내에 쌓입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얼 메타볼리즘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워시아웃이 잘 안 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락테이트와 프로톤 주로 이게 제일 많이 쌓이는데 이게 쌓이는 양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락테이트와 프로톤. 이게 둘 다 문제예요. 일단 락테이트는 많이 쌓이면 이게 오스모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몰라리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프로톤은 이거는 막 농도가 막 높아지는 물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버퍼링이 되니까. 잘 모르면 다시 그 생화학책 아까 얘기한 거 그거 꼭 하라고. 대신 pH의 밸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pH가 정상적으로 세포 내 pH는 한 7.0 정도 돼요. 네.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세포 바깥은 7.4. 이 밸류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변하면 안 돼. 잘 레귤레이션이 돼야 돼. 근데 세포 안에 pH 7.0이었던 거가 한 6.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7하고 6이면 뭐 한 15% 변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프로톤 농도가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네. 그래서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포 내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pH가 1 정도 떨어져서 6.0이 됐다. 그러면 못 버텨요. 메타볼리즘이 다 망가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서 결과적으로는 세포들이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가 죽는다는 거의 의미는 그런 거죠. 이리버시블한 인저리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포인트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세포는 살려낼 수 없다. 다시 혈관을 뚫어주건 뭐 다시 글루코스를 주건 다시 산소를 주건 락테이트를 뽑아내건 살려낼 수 없다.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포가 죽는, 즉 이리버시블리 이제 그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이제 그냥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크게 봤을 때 이제 그때 얘기했던 네크로틱 셀 데스 최소한 두 가지. 네크로틱 셀 데스와 아포프토틱 셀 데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스케미아 때 나타나는 셀 데스의 양상은 그 티피컬한 그런 네크로틱 셀 데스의 양상이에요. 셀 멤브레인이 터져 죽는 거야. 멤브레인이 터져. 그래서 막 셀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는 멤브레인을 꿰매 붙인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끝. 네. 이런 이리버시블한 이스케믹 인저리가 오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일단 얼마나 퍼퓨전이 막혔느냐 이게 노멀 상태에 비해서 50%쯤 막혔느냐 90%가 막혔느냐 99%가 막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단 다르겠죠.
근데 원래 혈관 하나가 막혀도 큰 브랜치 하나가 막혀도 다른 데서 오는 혈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멀리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컬레터럴 블러드 서플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리전에서 두 혈관으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동물마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컬레터럴 블러드 서플라이가 없는 조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옥시전 컨섬션이 많은 조직과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을 비교해보면 디맨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맨드가 많은 조직일수록 이스케믹 데미지는 더 빨리 오겠죠, 당연히. 체인지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이내입니다. 네, 실제로 아이솔레이티드 오간에서 컴플리트리 이 퍼퓨전 막으면 40분 정도면 싹 죽어요. 실제로. 다 죽었어. 안 살아나.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컬레터럴 서플라이가 어느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옥시전 컨섬션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이 데리에이션은 되게 크지만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6시간쯤 지났다. 막 안자를 페인이 오고 이게 막 이제 릴리프가 안 되고 마이오카디얼 인파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6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다시 뚫어줘도 되살아날 수 없어요. 끝이에요. 예. 그대로 살던가 돌아가셨던가 이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뭐 한 2시간쯤 지났다든지 3시간, 4시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셀비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가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이스케믹 에리아에 있는 세포들 중에 적어도 일부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골든 타임인 거죠, 이게. 이런 걸로 보면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얼 인파션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밀도가 높아. 그래서 119가 빨리 와. 그리고 119가 싣고 갈 수 있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 적어도 대도시의 경우에. 안 그런 나라도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하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딱 오고 나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할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게 살고 죽는 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결국은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야. 119가 살리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119 시스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한 일이긴 하죠. 이거 그래서 세포가 죽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프로그레션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이리버서블한 인저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세포가 팍 터져 죽으면서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포 밖에는 없으면서 세포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를 디텍트하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셀 컬처를 하면서도 이 세포가 얼마나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마커가 있죠. 그게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바로 LDH 엔자임이죠. LDH 엔자임은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아까 얘기했던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관련해서 파이루베이트와 락테이트 사이의 컨버전을 매개하는 엔자임이잖아요. 이 엔자임은 모든 세포가 갖고 있어. 그리고 많이 갖고 있어, 보통. 그리고 이게 사이토졸릭 엔자임이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엔자임이. 그렇다 보니까 셀 멤브레인이 깨져서 터져가지고 막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잘 나와. 예를 들어서 막 뉴클레우스 안에 들어있는 거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건 잘 안 나오죠. 이거 잘 나와. 그래서 밖에서 검출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셀 컬처를 할 때도 매개에서 LDH의 액티비티를 봐서 셀 데스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피 뽑아서
피 속의 LDH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죽은 정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적으로 이걸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이리버시블 데미지가 아직은 거의 안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리포피전을 해준다. 아직 LDH 릴리즈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의 LDH 릴리즈가 없이 이제 얼마 안 죽은 상태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벤트가. 근데 이제 이런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안 일어나고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한 2시간 전후로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LDH 릴리즈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래토 단계가 오면 이거는 뭐야? 더 이상 나올 LDH가 없다는 뜻이죠.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포인트, 요쯤 된 포인트에서는 이게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닐까. 이게 한 4시간 근처 정도 되죠. 이게 실험 조건에 따라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 2시간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고 6시간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 정도 되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는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해봤자 뭐 개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 안에 이게 정확히 몇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안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얼리 타임 포인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즉 1시간 정도 시간에 해주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서 그림 같은 스케일이에요.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면 이 LDH가 릴리즈 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단위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이거 릴리즈 레이트입니다. 밀리 유닛 퍼 밀리리터죠. 퍼퓨전을 시켰을 때 이게 LDH가 1ml당 얼마씩 나오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게 누적된 총량으로 보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십 분 동안의 단기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릴리즈가 돼요.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세포들이 엄청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때 리포퓨전 하면 괜찮은데 요때쯤에 리포퓨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스케미아가 계속됐다면 이런 정도로 세포가 죽을 텐데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파라독식하게 더 빠른 속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리 플로우를 회복시킨 걸로 인해서 그냥 이스케미아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안 일어날 어떤 일 또는 최소한 늦게 일어났을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세포가 죽는 현상 이거를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혈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즉 이스케믹 엘리아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리퍼퓨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퍼퓨전을 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된 이후에 하면 아직 안 죽은 세포들을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리포퓨전 인절입니다. 진퇴양난이죠. 물론 당연히 이제 포퓨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묵고할 수는 없고 리포퓨전을 해야 되는데 리포퓨전을 해서 죽어. 이게 이제 이스케믹 타임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119의 과제고 리포퓨전을 이제 응급실에 와서 하는데 이 리포퓨전 데미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의학적인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과제를 이런 현상 자체를 알게 된 지는 지금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30년 내지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0년대에 알려졌거든요. 처음에. 그 전에 모르다가. 근데 30년 내지 4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의학적인 해결책은 한 개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만약에 이런 키워드를 갖고 매드라인을 찾아보면 수십만 편이 나올 거야 아마 논문이. 40년 동안. 근데 실제로 지금 임상에서 적용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뭐 해결책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리포퓨전 인저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케믹 인저리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뭐 약으로 막는다던가 뭐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19가 얼마나 빨리 이 이스케믹 듀레이션을 짧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이제 결국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이 리포퓨전 인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리포퓨전 인저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포가 막 죽는데 그냥 죽지 않는 경우에도 리포퓨전으로 인한 그 어떤 이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 못 뛰어요. 일단 살아 있기는 한데 그리고 ATP 이제 다시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산소 들어가니까. 근데 잘 못 뛰어. 컨트랙션이 충분히 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펑션이 아직 리커버리가 풀리 안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야 돌아와요. 몇 시간 지나야 돌아와. 이게 그래서 이걸 마이오카디얼 스터닝이라고 불러요. 마이오카디움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스케미아 리포퓨전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막 컨트랙션 해야 될 놈이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마이오카디얼 스터닝. 그 다음에 리포퓨전을 하면 마구 아리스미아가 생깁니다. 아리스미아가 뭔지는 알죠? 부정맥.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이게 아리스미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하여튼 리듬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말하는데 정상적으로 한 1초에 한 번 정도 컨트랙션 하는 이게 레귤러하게 이 리듬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이레귤러하거나 이런 거를 통칭해서 아리스미아라고 하는데 그 아리스미아 중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그거죠.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심실세동.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 이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심장마비는 심장이라는 근육이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마비되는 게 아니고 마비라는 건 이렇게 근육이 원래 폭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못하고 이렇게 늘어진 상태를 마비라고 하잖아요. 근육이 수축 기능을 못하는 이거 마비라고 하는데 심장 마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상은 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인데 이거는 이렇게 축 늘어져서 수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수축을 너무 이레귤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피브릴레이션 상태의 하트를 보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심장 마비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영어로 어레스트라고 하는데 카디악 어레스트, 이게 심장이 꼼짝 못한다 이런 뜻이죠. 어레스트라는 거는 꼼짝 못하는 상태. 근데 그걸 우리말로 마비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처음에. 마비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패럴라이시스예요. 근데 어레스트를 마비로 번역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컨트랙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장의 근육이 마비됐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어레스트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마비와는 다르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벤트리큘라 피브릴레이션 같은 아리스미아를 그러니까 아리스미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죠. 이거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이 일어나서 아주 광범위하게 인파크션이 일어나서 그냥 진짜 119가 싣고 왔지만 돌아가시는 경우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이런 케이스 같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이미 이리버시블한 데미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리퍼퓨전을 해도 뭐 안 되는 상황 내지는 그 퍼퓨전이 안 되는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심장은 다시 컨트랙션을 시킬 수 있지만 이미 뇌사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이거는 이제 이미 사망인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응급실에 와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해서 조직 중에 일부라도 살려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그 경우 리포피션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사망하는 사례들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리포피션 딱 하고 나서 몇 시간 내 또는 뭐 길게는 하루나 이틀 이내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모든 케이스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는 이제 이걸 아리스미아를 이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사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학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리포피션 인저리는 왜 일어나느냐? 크게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거 메커니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슘, 첫 번째가 칼슘, 두 번째가 ROS예요. 첫 번째 칼슘인데, 이게 두 가지가 이 칼슘이라는 것과 ROS라는 것이 시너지스틱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시너지스틱하게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리버시블한 리포피션 데미지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칼슘 오버로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세포 내 칼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제 피지올로지 얘기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세포 내 칼슘 레벨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몰라 정도, 0.1 마이크로몰라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세포 바깥은 밀리몰라 레벨이고, 그래서 뭐 한 10,00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컨트랙션을 할 때, 즉 액션 포텐셜이 있을 때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쑥 칼슘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로 SR로부터 칼슘이 또 폭발적으로 릴리즈 돼서 이것이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매개 물질이 된다. 그래서 세포 내 칼슘이 쫙 올라가는 것과 컨트랙션이 쫙 일어나는 것이 거의 비례한다. 대신 이렇게 올라갔던 칼슘은 빨리 다시 노멀라이즈 돼야 이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 컨트랙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베이잘 칼슘 레벨이 무슨 이유에선가 올라가면 이 칼슘이 아주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많아요. 그건. 근데 세포 내 칼슘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칼슘 오버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제 근거, 이런 이론의 근거를 보면, 소듐 펌프가 제대로 잘 안 돌고, 소듐 펌프가 제대로 잘 안 돌다 보면 이게 세포 내 나트륨 레벨이 높으면 전에 얘기했듯이 나트륨 칼슘은 서로 익스체인지되는 메커니즘으로 엮여 있어서 소듐이 높아지면 칼슘도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가 또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엮여 있어서 하이드로젠이 높아지면 나트륨도 높아지고, 나트륨이 높아지면 칼슘도 높아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 설명했었죠. 근데 이런 IR 인저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나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를 만약에 억제하면 데미지가 경감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근거로 우리가 이 칼슘이 올라가는 것이 이런 리포피션 데미지의 중요한 원인 인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냥 잠깐 보면 다시 기억이 나실까 싶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케미아가 되면 얘기했듯이 이제 그 ATP 떨어지니까 소듐 펌프 같은 것도 잘 안 돌아가고 아이오닉 그레디언트도 막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듯이 락틱 애시드 같은 거 웨이스트 프로덕트 이제 워시아웃 안 되면서 막 세포 내에 이것도 어큐뮬레이션 되고, 이거 안 도니까 이거 어큐뮬레이션 되고, 애시도시스 생기면서 이거 어큐뮬레이션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칼슘을 퍼내는 메커니즘으로 소듐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이런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가 거꾸로 돌게 되는 거죠. 세포 내 하이드로젠 높아지는 것 때문에 소듐이 높아지고, 소듐 펌프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소듐이 높아지고, 이러면 소듐을 밖으로 퍼내고 칼슘이 오히려 인플럭스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가 돌아요. 이건 그냥 아이오닉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칼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가도 칼슘이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도 칼슘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이스케미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당연히 다 리포피션 때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예, 이거가 요런 원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케미아 동안에 그래서 세포 내 애시드가 많이 쌓이면 pH가 막 6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에만 프로톤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 같은 걸 통해서 세포 밖으로도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락틱 애시드는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가 아니어도 세포 밖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세포 밖의 pH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포 안에도 떨어지고 세포 밖에도 떨어지고. 이거 7.0이었던 게 한 6.0까지 떨어지고 세포 밖도 7.4였던 게 뭐 6.0 내지는 6.5 뭐 이렇게 쭉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프로톤이라는 게 세포 안에 갇혀 있는 물질이 아니니까 이렇게 같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도로 치자면 원래 이 정도 베이잘 레벨이었던 게 10배까지 쫙 올라가 있던 상태야. 양쪽 다 한 10배. 근데 여기 세포 안 말고 세포 바깥에 리포퓨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포 바깥에 이 프로톤 농도가 10배쯤 올라갔던 게 이렇게 떨어지죠. 리포퓨전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pH에 블러드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훅 쏟아져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톤 농도가 양쪽에서 10배쯤까지 높아져 있던 게 진짜 1, 2초 이내에 팍 하고 떨어집니다. 7.4까지 1, 2초 이내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포 안에 있던 거는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게 그냥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의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가 폭발적으로 도는 거죠. 이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커졌으니까 이 10배의 그레디언트가 생겼으니까 원래에 비해서 그레디언트를 타고 하이드로젠이 나가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고 얘기했듯이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가 따라서 돌고 그래서 칼슘 오버로드가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오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포가 핸들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칼슘.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어디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도 칼슘이 드나들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도. 근데 이제 사이토졸의 칼슘이 높아지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도 칼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 마이토콘드리아에는 칼슘 크리스탈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해요. 전자력으로 보면.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그런 이제 칼슘으로 인한 데미지들이 축적돼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못 도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칼슘이 높으면 이 칼슘이 높은 것 자체가 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할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리포피전 시에 데미지를 유발하는 인자 중요한 게 리액티브 옥시전 메타볼라이트. 네, 우리가 계속 ROS라고 표현했던 거. 이게 RO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RO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ROS가 많이 생겨요. 리포피전을 하면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산소가 없었어 이스케미아 동안. 산소를 굶은 거야. 근데 갑자기 산소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산소를 이렇게 제대로 핸들링을 못하고 폭발적으로 산소가 핸들링 되면서 그 중에 원래 정상적으로도 바이 프로덕트로 ROS가 조금씩 생긴다 그랬잖아요. 수포록사이드 같은 게 100개 쓰면 한 3개 정도. 근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이게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게 이제 엄청 많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어쨌든 많이 생기는 건 확실해요. 이거 뭐 측정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된 소스는 마이토콘드리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고요. 뭐 다른 소스도 있어요. 또 다른 소스도 있기는 하지만 주된 소스는 그거고. 그래서 칼슘이 올라가는 걸 막으면 리포피전 데미지가 경감되는 것처럼 안티옥시던트, 다양한 종류의 안티옥시던트가 다 이런 리포피전 데미지를 프리벤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감시키는. 그 다음에
리포퓨전 때 ROS가 생기는 또 한 가지 메커니즘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비트로에는 없는데 인비보에는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마이오카디움에 손상이 일어나면 인플라메이션. 얘기했죠? 인플라메이션 우리 이전에 강의하면서 어떤 종류의 손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인플라마토리 셀들을 리크루트하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멀쩡한 세포들한테까지도 컬레터럴 데미지를 초래한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뉴트로필 같은 것들이 어큐뮬레이션이 됩니다. 심근에 막 이제 리크루트 돼요. 그럼 얘네들이 ROS를 또 내죠. 네. 그 염증 반응에서 하여튼 염증 세포들이 내는 여러 가지 그런 염증 물질 중에 ROS가 나오잖아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리포피전 초기는 아니죠. 이거는 리포피전이 일어나고 인플라마토리 셀들이 막 리크루트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하루쯤 지난 시간쯤에 아마 제일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리포피전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마이토콘드리아로부터 폭발적으로 ROS 생기는 거 이거는 진짜 리포피전 하고 처음 몇 분 사이에 맥시멈으로 일어나요. 몇 분 진짜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몇 분 확 올라가요. 이거는 몇 시간 내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연돼서 다른 소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ROS를 매개로 해서 손상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주요한 메디에이터들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고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대처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얘기했듯이 이제 수십 년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연구 과정에서 알아낸 아주 그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안티옥시던트를 쓴다던가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를 억제한다던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방법 말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리포피전 데미지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거였어요. 효과의 정도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야.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우연히. 이것도 역시 80년대.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레살한 수준의 이스케미아,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이스케미아. 얘기했듯이 이제 그냥 완전히 이스케미아가 되면 한 40분 정도면 죽는데 뭐 한 1시간짜리 이스케미아 정도 또는 뭐 완전한 이스케미아면 한 사실 20분만 넘으면 확실히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분, 40분, 50분, 60분 이 정도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어요. 이게 레살한 수준의 이스케미아이죠. 이런 거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리살하지 않은 수준의 짧은 에피소드의 이스케미아를 경험하게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0분짜리 이스케미아를 한다. 그러면 퍼퓨즈드 하트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셀들이 죽어버려요. 리포피전을 하면. 근데 5분짜리 이스케미아를 한 3번을 해줘. 5분 이스케미아, 5분 리포피전, 5분 이스케미아, 5분 리포피전, 5분 이스케미아, 5분 리포피전. 이렇게 미리 30분 동안 전처치를 하고 나서 이스케미아를 40분짜리를 하잖아요. 그럼 현저히 덜 죽어요. 현저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얘는 다 합치면 이스케미아가 55분이고 얘는 40분이니까 이게 다 합친 큐뮬러티브한 도지로 보면 이쪽이 더 많을 테니까 여기서 손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저히 안 죽어요. 진짜.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현저히 안 죽어. 이 현상이 우연히 발견돼서 이거를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그 효과가 현저하다 보니까 이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보호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리포피전 할 때 그거를 뭔가 메디에이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견상 자체가 신기한 게 요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5분 이렇게 프리컨디셔닝 딱 한 상태에서 바로 40분짜리 하면 프로텍티브한데 이렇게 30분 딱 하고 1시간쯤 있다가 40분짜리 이스케미아 해도 효과 있어요. 근데 2-3시간 지나고 하면 효과가 없어. 2-3시간 지나고 그냥. 근데 또 웃기게 24시간쯤 지나고 하면 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컨디셔닝에 의해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메커니즘이 뭔가 하나 있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24시간쯤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메커니즘인지 같은 메커니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메커니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흥미로운 사실은 이쪽 리전의 프리컨디셔닝하고 그 옆에 다른 혈관의 이스케미아를 해도 프로텍티브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심장의 혈관이 코로나리 아터리가 뭐 브랜치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브랜치에 5분 이스케미아 리포피전, 5분 이스케미아 리포피전, 5분 이스케미아 리포피전 한 다음에 여기다가 40분 이스케미아를 하면 이거를 안 한 경우에 비해서 프로텍티브하다. 그러니까 이쪽 리전에 했던 효과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스케미아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리전에도 프로텍티브한 효과를 나타내요. 메커니즘은 잘 몰라. 그냥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이게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오카디움에 이스케미아 리포피전 하고 예를 들면 키드니에 이스케미아를 해. 그래도 프로텍티브해요. 다른 오간에도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나요. 그래갖고 심지어 그런 실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동물 실험인데 사람한테는 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밖에서 이렇게 그 이스케미아 유발할 수 있는 거 토니켓 감되거든요. 우리가 혈압 잴 때마다 잠깐 동안 이스케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토니켓을 감아 5분 동안 감아놔. 그럼 막 팔이 아파요. 저리고 이스케미아가 되니까 죽진 않아요. 이 팔에 이 동맥 잡으면 이거는 만약에 막 그 상태에서 막 뭘 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스케믹 데미지가 오겠지만 그냥 이상한데 막 저린데 이런 느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 하루쯤 지나도 죽진 않아.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심장은 1시간만 지나면 죽는데 얘는 왜 완전히 혈관을 막아도 24시간이나 지나도 안 죽고 남아있을까? 근육이. 그거 뭘 것 같아요? 심장은 이게 우리가 얘기한 중에 답이 있는데 심장은 만약에 컴플리트리 혈관이 막힌다고 가정했을 때 한두 시간 이내에 이리버스블 데미지가 나타난다 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손바닥에 있는 이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근육 조직 이 안에 있잖아요. 손바닥에. 여기 엄지 밑에 있는 두툼한 이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이 근육은 여기 혈관 막으면 이제 여기 팔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스케미아 되는 거예요. 토니켓으로 감으면. 예. 피 하나도 안 통해. 근데 하루 지나고 봐도 안 죽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까딱 잘못하면 자다가 막 자기 혈관 눌러가지고 막 저릴 때 있잖아요. 그게 보통 물론 신경이 눌리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금방 안 죽어요. 그냥 저리고 아프다 뭐 이런 느낌만 들지 금방 안 죽어요. 심장과 이 근육의 차이는 뭘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뭘까요? 왜 아무도 여기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가 없지? 심장은 계속 뛰니까 스캔이나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얘기했던 거죠. 컬렉터럴 서플라이가 얼마나 있느냐가 데미지의 정도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 그 옥시전 컨섬션,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디맨드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데미지의 정도를 좌우한다. 근데 심장은 계속 일하고 있고 얘는 쉬고 있는 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있는 애, 에너지 디맨드 별로 없는 애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도 안 죽어요. 실제로 아까 그래서 카디오펄모너리 바이패스, 그래서 진짜로 심장에 마비를 일으켜서 완전히 마비시키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수술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루 지나도 안 죽어요. 마비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심장 이식할 때 예를 들어서 돈으로부터 심장 띄어내서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로 차게 유지하면 하루 지나고 나서 붙여도 돼요. 물론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붙여도 죽지 않아요. 물론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려면 1분이라도 줄여야죠. 그런 원리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현상이고,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거를 어떤 약 같은 걸 이용해서 미믹할 수 있다 그러면 리포피션 할 때 이걸 해주면 그러면 리포피션 데미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커니즘은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가장 이제 중요한 이 리포피전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의 메디에이터라고 생각되는 물질은 아데노신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 거고, 이건 가설들인데 다 그나마 가장 유력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된 메디에이터는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 얘기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원래 정상적으로 모든 세포에서 ATP가 데그레데이션 되는 과정에서 ATP가 에너지를 뿜어내고 나면 ADP가 되고, 또 뿜어내고 나면 AMP가 되고, 또 뿜어내면 아데노신이 되잖아요. 아데노신. 그리고 아데노신은 뭐 다시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되고서 AMP, ADP, ATP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 에너지 포스페이트 레벨이 떨어질수록 이제 ATP 레벨은 낮아지고 아데노신 레벨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다시 포스포릴레이션 쫙 되면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세포 내에서 이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데노신이 높아지면 이거는 일부가 셀 밖으로 흘러나가요. 얘기했었죠. 이거 흘러나가서 이게 그냥 패시브하게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이 물질 자체가 중요한 로컬 호르몬 액션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기억날걸?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 2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최소한 2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젠가. 그래서 이게 하여튼 상당히 우리가 피지올로지컬하게 봤을 때 심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오간에서 이 에너지 레벨을 반영하는 중요한 로컬 호르몬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거에 반응하는 어댑테이션을 일으키는 메디에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일은 좀 덜 하고 대신 블러드 플로우는 어떻게든 좀 늘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은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심장의 경우라면 심장의 하트레이트는 떨구고,
컨트랙션도 약하게 해요. 컨트랙타일 포스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디맨드는 줄이고 서플라이는 늘리는 쪽으로 이런 아주 중요한 어댑테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약으로도 써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질이 이런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에서 중요한 메디에이터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노신이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이펙터 메커니즘, 이건 일종의 시그널 몰레큘이고 이펙터 메커니즘이 뭐가 있을 텐데 어떤 이펙터 메커니즘을 경유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어쨌든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는 아데노신의 아고니스트, 아데노신의 아날로그 같은 거를 파마콜로지컬 프리컨디셔닝이라는 형태로 실험적으로는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 임상에 적용되지 않은 것뿐이지. 임상에 적용하려고 무슨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계속해. 근데 아직까지는 임상에 적용될 단계까지는 못 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AMI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혹시 이런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약물들이 트라이얼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데노신. 뭐 염증 억제 물질, 혈관 이완 물질, 뭐 무슨 나트륨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지 억제제, 뭐 그다음에 안티옥시던트,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안티옥시던트, 이런 수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하여튼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도 다 됐고 이게 꽤 오래전이거든요. 지금도 막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거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30년 정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한 리서치가 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여튼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많이 됐는데 이거 제가 이 아리스메아 얘기를 중간중간 자꾸 하게 돼서 시간을 조금 추가적으로 들여서 이 아리스메아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지나갈까 싶어요. 시간은 많이 됐는데 30분 이내로 할게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카디악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는 이런 거죠. 이 액션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래서 처음에 소디움 채널 열려서 소디움 인플럭스 되고 디폴라리제이션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뒤늦게 칼슘 채널 열리면서 칼슘에 의해서 플라토 되고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거는 포타슘 커런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심장에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디테일로 보자면 심장이 그러면 그냥 심장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런 액션 포텐셜이 동시에 일어나서 같이 컨트랙션을 하느냐 하면 이게 아니죠. 일단 이 컨트랙션이 심장 전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에이트리움이 컨트랙션 할 때 벤트리클이 같이 컨트랙션을 하면 안 되죠. 에이트리움이 컨트랙션을 하는 블러드가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들어가고 벤트리클이 컨트랙션을 하면 벤트리클에서 에오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이 컨트랙션을 하면 블러드가 잘못하면 거꾸로 오르죠. 그래서 이게 밸브들이 중간에 있어서 한쪽으로만 플로우가 가게 하고 시차가 있어서 에이트리움 컨트랙션하고 약간 딜레이돼서 벤트리클 컨트랙션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이 우리 얘기했던 SA 노드에서 처음에 임펄스가 팍 생기면 에이트리움에 쫙 퍼지는데 이게 벤트리클로 넘어갈 때는 중간에 AV 노드라고 하는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AV 노드라고 하는 특별한 경로를 거치면서 이 AV 노드에서 약간의 시차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컨덕션이 천천히 에이트리움에서 쫙 퍼졌던 컨트랙션이 여기서 딜레이돼서 쫙 가서 그 다음에 벤트리클에서 쫙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에 AV 노드에서 생기는 액션 포텐셜은 다르게 생겼어요. AV 노드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에이트리얼 셀에서 그거에 조금 딜레이 돼서 에이트리얼 셀의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AV 노드까지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된 다음에 AV 노드를 거치는 기간 동안 살짝 딜레이가 돼서 벤트리큘러 셀에서 이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데는 얘의 임펄스에 비해서 약간 딜레이 돼서 요때쯤에 벤트리클에서 임펄스가 쫙, 이것도 물론 벤트리클 전체가 완전히 동시에는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쫙 컨트랙션,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에이트리움이 컨트랙션 하는 요 타이밍과 벤트리클이 컨트랙션 하는 요 타이밍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갭이 있는 거죠. 예. 벤트리클은 거의 동시에, 에이트리움은 거의 동시에 하는데 요런 모양입니다. 각각의 셀에서 보면. 근데 이거는 각각의 셀에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시퀀스를 본 거고요. 심장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심전도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애초에 심전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그 역사 기록인데 이거에 발을 여기 물에 담그고 있고 팔을 또 물에 담그고 있죠. 여기 요거랑의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에 여기다가 전극 하나 대고 여기다가 전극 하나 대면 이 케이스가 나와요. 여기다가 대고 여기다가 대도 나와요. 그냥 우리 몸에 두 군데 아무 데나 대면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전기적인 액티비티는 안 잡히고 심장에서 나오는 게 잡혀요. 그러니까 다른 근육 같은 데도 전기적인 액티비티가 있을 텐데 이거를 몸 표면에서 잡을 수는 없거든요. 절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심장의 이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는 그냥 몸 표면에 그냥 전극 두 개 대면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 EKG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을 그냥 우리가 그냥 겉에서 전극 두 개만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이거 이제 많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무슨 공사를 하네? 수영장 공사. 수영장 공사야? 그럼 고맙지. 저는 수영장 문 열 날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거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띠띠띠 하면서 나오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느 한 세포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전체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 요게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전형적인 모양이 이래요. 이게 이제 어디에 전극을 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른데 전형적인 모양이 이런데 크게 봤을 때 요 명확하게 보이는 웨이브가 P 웨이브가 하나가 있고 QRS라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요런 웨이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P 웨이브, 요걸 PRS, QRS 컴플렉스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조금 플랫하다가 또 P 웨이브랑은 크기가 조금 다른 요런 다른 웨이브가 또 하나 따라오거든요. 전형적인 모양이 이래요. 이걸 T 웨이브라고 불러요.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액션 포텐셜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요 P 웨이브는 에이트리움이 디폴라리제이션 됐을 때 나타나요. 그리고 QRS 컴플렉스는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됐을 때 나타나고 이 T 웨이브는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 될 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P 웨이브가 나타날 때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심장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에이트리움이 그 중에서 에이트리움의 일부가 처음에 디폴라리제이션이 되잖아요. 디폴라리제이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밖에서 양이온이 세포 내로 막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포 내가 원래는 네거티브 포텐셜이었던 거가 팍 디폴라리제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보면 세포 바깥은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거티브 포텐셜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비해서 네거티브.
그래서 여기랑 심장의 다른 부위랑 봤을 때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포지티브 이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웨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대면 여기와 여기 대면 어떻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전극을 대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나오죠. 크기의 차이일 뿐. 그러다가 이게 에이트리움의 컨트랙션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플랫해져요 다시. 그러다가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거는 덩어리도 크고. 그러면서 이 QRS 컴플렉스가 이렇게 생겨나고 나중에 디폴라리제이션이라는 때 이 빨간색이 이제 리폴라리제이션 표시한 건데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진짜 이 3차원적 구조를 갖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포텐셜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모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EKG를 보면 심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스케미아가 되면 EKG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리전에 이스케미아가 있느냐에 따라서 EKG의 변화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대신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봐도 이게 정상 EKG인지 뭐가 병이 있는 건지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죽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AI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EKG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질병들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쉽게 EKG만 갖고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아리스미아예요. 아리스미아는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이 EKG만 보면 그 리듬의 변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이 아리스미아는 궁극적으로는 특히 이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의 단계에 가면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아리스미아라고 하는 건 크게 봤을 때는 리듬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이게 이레귤러하냐 레귤러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일단 그 리듬이 정상에 비해서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즉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하트레이트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크게 타키아리스미아와 또는 타키카디아와 브라디카디아 이렇게 나눕니다. 타키아리스미아라고도 하고 타키카디아라고도 해요. 타키카디아는 우리말로 뭘까? 빈맥? 네. 빈맥? 브라디카디아는 서맥. 뭐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느린 거 빠른 거. 그래서 이제 브라디카디아인 경우도 사실은 심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 70회 정도의 하트레이트가 이제 정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막 30회, 20회로 떨어지면 하트레이트 떨어지면 카디악 아웃도 떨어지잖아요. 심하게 떨어지면 이제 쇼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안 뛸 수도 있어요. 진짜 마비. 하트레이트가 0. 네. 아까 얘기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아예 SN 노드에서 임펄스 안 생기는 경우. 곤란한데. 양해해 주십시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학교 안에 어디를 가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건 빨라지건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브라디카디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네, 이건 드물어요. 상대적으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타키아리스미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아리스미아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아리스미아의 소스가 에이트리움인 경우가 있고 벤트리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에서 뭔가 이제 타키카디아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벤트리클에도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벤트리클 자체에서 어딘가의 소스에서 타키아리스미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 둘 중에 어디에도 포함 어떻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데 수프라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벤트리클은 분명히 아닌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질병으로 파록시즈말 수프라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ATR 타키카디아, PSVT,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타키카디아를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냥 타키카디아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건 피지올로지컬한 범위죠. 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근데 병적인 수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빨라지는 단계에서 병적인 수준이라고 할 때 그거를 플러터라고 불러요. 플러터.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말로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플러터라고 불러요. ATR 플러터. FLUTTR. 그 다음에 이게 플러터 단계에서 더 빨라지면 피브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벤트리클에서 마찬가지예요.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 벤트리클라 플러터,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EKG상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ATR 피브릴레이션이 되면 이게 에이티륨의 컨트랙션 이렇게 쫙 이게 P웨이브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P웨이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320회를 넘으면 피브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ATR 피브릴레이션이 돼서 지금 이 에이트리움의 컨트랙션 빈도가 컨트랙션 레이트가 320회 이상인데 뭐 400회 가까이 지금 되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벤트리클의 컨트랙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QRS 컴플렉스는 4번밖에 없어요. 정상 리듬이 4번밖에 없는데 얘도 4번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스케일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에이트리움은 엄청 빠른 속도로 컨트랙션을 하고 있는데 벤트리클은 노멀 리듬하고 적어도 횟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얘기한 AV 노드에서 이게 컨덕션이 한번 딜레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천천히 컨덕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임펄스가 팡 오고 이게 천천히 컨덕션 되고 있는 동안 뒤따라서 연이어서 오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라서 전도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AV 노드가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의 컨트랙션을 이제 시간의 딜레이를 주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이트리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타키카디아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에서 아주 빠른 임펄스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이런 타키아리스미아가 일어나도 실은 벤트리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리듬은 좀 이레귤러해질 수 있지만 레이트 자체는 그러니까 AV 노드가 그런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에이트리움은 사실 이렇게 컨트랙션을 막 너무 빨리 하거나 뭐 이레귤러하거나 해도 실제로 카디악 아웃풋에는 별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중요한 건 벤트리클이 컨트랙션을 얼마나 하느냐. 벤트리클의 레이트거든요. 우리가 하트 레이트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 벤트리클의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면 별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이런 거죠.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 이게 이제 이 에이트리움과 상관없이 벤트리클의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엄청 빨라지는 경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피브릴레이션이 되면 이렇게 플랫 하질 않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벤트리클의 이런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있긴 있는데 노멀 리듬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레이트가 이제 300회 이상 피브릴레이션 수준까지. 그러면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벤트리클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카디악 아웃풋은 안 나오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걸 이제 심장마비라고 부르고 있고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아리스미아는 사실은
아주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스케미아 또는 리포퓨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케미아 자체보다 리포퓨전. 그 다음에 이스케미아가 아니더라도 하이폭시아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애시도시스, 알칼로시스, 일렉트롤라이트 임밸런스, 뭐 카테콜라민, 드럭, 스트레칭, 뭐 등등등 진짜 심장의 조직의 손상이 어떤 종류로든 있으면 다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라 일단 가장 심플하게 아리스미아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SA 노드에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벤트리큘라 어떤 그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나 에이트리얼 플로터 같은 게 나타나는 소스가 SA 노드인 경우. 이게 이제 피지올로직하게는 우리가 그냥 심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 가끔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어떨 때 하트레이트가 올라가요? 제일 흔한 경험이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될 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베이갈 스티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트가 줄어드는 거고, 얘기했듯이 이제 하트레이트가 낮아지는 건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이게 이제 레이트가 증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심파세틱 스티뮬레이션, 특히 베타 심장에 있는 심파세틱 리셉터는 베타 리셉터, AV 노드, SA 노드 당연히 베타 리셉터니까 베타 리셉터 스티뮬레이션 이런 거가 실제로 피지올로직하게도 우리가 이제 타키카디아를 경험할 때 가장 흔한 원인이고 병적으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에트리얼 타키카디아, SA 노드의 웨이트의 변화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그 카디악 아웃풋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일 때는 그냥 팔피테이션,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가슴이 두두두두 하는 이런 느낌이죠. 팔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심계항진. 근데 이게 이제 벤트리큘라 이 컨트랙션에 영향을 미치고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들 정도가 되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니까 카디악 아웃풋 떨어질 때 싱코피,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그냥 쓰러져, 기절해. 이런 거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리스미아.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런 SA 노드에서만 임펄스가 생겨야 되거든요. 다른 세포에서는 임펄스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컨트랙션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 군데에서 생겨서 그 임펄스 하나가 이제 딱 AV 노드 거치면서 딱 딜레이 돼서 벤트리클 전체 쫙 컨트랙션 시켜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중구난방구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이런 이 스폰테니어스 액티비티가 없던 세포에서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디폴라리제이션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임펄스가 올 때 또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임펄스가 안 오는데 임펄스가 없는 상황인데 앞에 일어났던 액션 포텐셜 때문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둘이 될 수 있고 또 셋이 될 수 있고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디폴라리제이션에 이어서 또 다른 디폴라리제이션이 생긴다.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디폴라리제이션에 연이어 오는 경우가 조금 딜레이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 delayed after depolariz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액션 포텐셜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으로 가다가 액션 포텐셜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early after depolarization.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은 여기 이제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리폴이 돼서 베이스라인까지 가기 전에 생긴 거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노멀 리듬은 아니고 막 다다다다 리듬이 막 임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액션 포텐셜이 이게 리폴이 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얘는
리폴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났고 얘는 리폴이 된 다음에 일어난 거죠. 이게 딜레이 애프터 디폴라이제이션. 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은데 생략하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early after depolarization,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임펄스가 정상적으로 생겨야 할 때서 생기든 생기지 말아야 할 때서 생기든 간에 이렇게 안 생겨야 할 타이밍에 임펄스가 생기는 게 문제인 거 말고 임펄스가 조직 안에서 이렇게 특정한 경로를 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펄스 컨덕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중간에 블락되는 경우 이런 심플한 경우 말고 보통 타키아리스미아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리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흔한 원인이기도 한데 리엔트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심근 조직 이제 벤트리클의 일부라고 이거를 가정하고요. 임펄스라는 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한 세포로부터 그에 인접한 세포들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세포에서 한 세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포로부터 주변에 있는 인접한 모든 세포로 사실상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펄스가 여기서 세포 하나 임펄스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전도되고 있다. 물론 엄청 빠른 속도죠. 우리가 팡팡팡팡 이렇게가 아니고 빵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나토미칼리 어느 경로에서 중간에 전기적인 액티비티가 없는 조직이 일부 있다. 이렇게 해서 브랜칭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에서. 그럼 보통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브랜치가 되면 임펄스가 양쪽으로 갈라지죠. 막 쫙 퍼져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저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세포는 양쪽에서 오는 임펄스가 둘 다 옵니다. 그럼 두 번 뜰까요? 아니죠. 한 번밖에 안 생겨요. 액션 포텐셜이. 얘 거에 의해서 생기거나 얘 거에 의해서 생기거나 한 번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액션 포텐셜을 못 만들어요. 왜? 리프렉토리 피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어디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문제는 이 컨덕션 시스템에 이게 양쪽 브랜치에 뭔가 체인지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양쪽 브랜치가 이제 똑같은 캐릭터가 아닐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브랜칭이 됐는데 이쪽으로 가는 임펄스가 중간에 제대로 프로파게이션이 안 돼. 그래서 한쪽으로만 가. 근데 문제는 한쪽으로만 갔던 게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왔을 때 여기서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쾅 충돌하고 여기서 없어지면 그만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빙글 돌아서 오는 컨덕션이 시간이 딜레이 될 때 무슨 이유에선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딜레이 되면 여기 돌아왔을 때 여기 있는 세포가 리프렉토리 피어리에 대해서 벗어나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이게 빙글 돌아오는 바람에 늦었어. 그래서 리프렉토리 벗어난 상태가 돼 있는데 얘를 와서 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빼가. 계속 컨트랙션 하는 거예요. 액션 포텐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긴 이 액션 포텐셜은 벤트리클 전체로 계속 임펄스가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를 일으키는 거죠. 이 서킷 하나 때문에. 이런 서킷이 생각보다 흔히 생길 수 있어요. 그거의 예가 이런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한 타키카디아 예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파록시즈말 수프라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중에 제일 흔한 케이스,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에이트리오 벤트리클라 노달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예요. 이게 AV 노드에 서킷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랙이. 그래서 이 임펄스가 한 군데로는 이게 원래 이제 지연된다 그랬잖아요. 한 군데에서는 많이 지연되고 한 군데에서는 덜 지연돼서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빠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빠른 거 지나가고 나서 느린 게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리엔트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리엔트리에 의해서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사람 이름을 따서 울프, 파킨슨, 화이트,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러 리엔트로트 타키카디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킷이 빠른 서킷, 느린 서킷, 빠른 서킷, 느린 서킷이 원래는 요 AV 노드 말고는 다른 경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른 두 개의 경로가 생기거든요. 요거 서킷을 통해서 리엔트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엔트리에 의해서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사례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복합적으로 칼슘 오버로드가 있어서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이제이션이 생기는데 리엔트리트 서킷이 또 어디서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아리스미아가 초래되고 막 이제 궁극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소개를 하려고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